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아직 안 온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는 아직 안 왔고요. 개그맨과 정치인과 정치인네 수다쇼 네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좀 고쳐 읽을 수가 없다. 네, 대본이 2주 전 대본이어가지고 네, 게스트까지 이렇게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잠깐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어쨌든 2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의례적인 질문하면 나는 당황해. 뭐 새로운 게 없는데. 네, 네. 아이고. 뭐 여기 대본에도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또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갖고 이 더위와 함께 좀 바이러스가 좀 없어지기를 정말 크게 바라봅니다. 조금씩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가는 나라도 물론 이제 뭐 있지만 우리 같이 도시화된 국가에서는 이게 뭐 필연적으로 중간중간에 몇 명씩 계속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이 빨리 네, 나올 나올 때까지. 네,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서로 네. 조심하고. 네. 어쨌든 우리 의료진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 응원하도록 클럽 하겠습니다. 가지 말고. 네, 저는 뭐 집에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해요. 저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클럽 늙었다고. 그래? 네, 집에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0명 마지막 확진자가 치료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 종전 선언을 뉴질랜드 총리가 했지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방어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예. 우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예,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내 방학이었는데 여름 방학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여름방학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될. 가장 길게 내가 유은혜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네네. 가장 길게 여름방학하면 2주. 아, 2주. 네. 그리고 보통 열흘 예. 이렇게 하게 될 거다. 야, 근데 이렇게 더운데 아이들이 또 학교를 이렇게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좀 안쓰럽네요. 네. 사실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오늘 6개월 만에 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 인제는 좋아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학교 가고 싶다고 두근두근대서 가방 막 싸고 막 한 번도 안 쌌는데 오늘 아침에 좋아하면서 갔는데 이번 주도 오늘만 가면 또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돼서 아니 그 뭐 이거랑 비교될 건 아닌데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가끔 위수령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문을 닫잖아요. 네. 그 한 학기를 아예 안 다니는 거야. 학사 일정 맞네요. 같은 게 네? 학사가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 아, 리포트 하나 받고 왜냐면 이게 정치적 상황이니까 계엄령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보면 70년대 후반 학번들, 80년대 초반 학번들, 그러니까 80년대 특히 70년대 후반 학번들은 네. 4년 동안에 그 학교가 몇 번 문 닫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지만 한 학기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네. 바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때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해. 그 당시 유행이 무전 여행. 뭐 그때 해외를 허가제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네.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 뭐 무전 여행, 그다음에 혹시 이제 공사판에서 일해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되게 그때 공사판에서 일해본 사람들 많아. 건전하네요, 굉장히. 아니 할 게 없잖아. 네. 그때는 무슨 클럽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땐 그것도 일종의 살아있는 교육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학점을 주냐 안 주냐, 뭐 등록금을 반환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이런 천재지변 가까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참으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똑같이 한 학기 공부를 못한 거니까 그렇죠. 네. 똑같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과연 2학기가 시작되면 이 코로나가 없어질까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세계적인 통계를 내보면 학교 안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학교 안에서 확 퍼지는 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다행이다. 오히려 학교 안이 오히려 안전하다. 선생님들이 계속 손 씻게 하고 계속 소독약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안은 괜찮은데 학교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등교 시간은 괜찮은데 끝나고 애들이 뭐 노래방 가거나 혹은 다른 활동을 하다가 혹시 감염될까 봐 걱정이죠. 사실 저는 제일 재밌는 일이
학교는 등교를 반대한다, 막 위험하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이를 학원을 보내. 그렇죠. 근데 학원이 더 위험해요. 어. 학원이 훨씬 밀집돼 있거든. 네네. 갑자기 학원을 넓힐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학교는 위험하다면서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봤는데 약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등교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되 그 아이들 동선을 잘 관리해서 지역사회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뭐 이런 애들 걸린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감염시켰지 예. 학교에서 감염시킨 게 아니에요. 뭐 할머니가 네, 네. 어디 방문 판매업체 갔다가 아이가 감염됐다든가 그리고요. 예, 예. 뭐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감염됐다가 아버지 엄마 때문에 딸이 뭐 고3이 확진됐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도 걔가 학교에서 감염돼서 온 사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분노가 올라오네요. 그 거짓말하는 시간 강사 있잖아요. 그 시간 강사의 그 강사. 예, 예.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왜 거짓말했대요? 예. 무서웠겠죠. 자기가 그 갔다 왔다라는.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예. 이게 자기가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숨기고 싶어하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거를 숨기고 싶고 네네. 이런 거짓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숨기면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숨겨도 되는 걸 숨겨야죠. 저는 제 학교 시절 성적을 숨기거든요. 그런 건 뭐 아무 피해를 안 주잖아요. 오히려 알리면 허탈하네. 사람에게 알리면 오히려 제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건 숨겨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이상하게 나한테 성적표를 안 보여주더라. 아, 요즘은 근데 그 못 숨기지 않나요? 메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숨길 수 아니 없게. 나한테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네 인생인데 성적 안 보여줘서 뭐 내가 무슨 뭐. 야, 이게 성적표 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그 자유가 생기는지. 이게 사실 성적표 나오는 날 되게 무서워요. 부모님한테 2차 검사를 받는 것보다 학교에서 1차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집에 가서 검사 맡을 때. 아. 나는 뭐 성적 보여드려서 혼난 적이 없으니까. 또 클래스가 다르네요. 저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커터칼로 나중에 이렇게 살살 긁어서. 상장을 받아가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아. 보여주지도 않아. 정말 이게 갑자기- 정말 가정이 불우해서 보니 한준호 형이 없으니까 캐릭터를 의원님이 갈아타셨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네. 저는 근데 2학기 때도 결국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거 지금은 어쨌든 전면 등교가 됐잖아요. 예. 일부 코로나가 전파된 학교의 학생들 학교는 문 닫았지만 517군데인데 오늘부로. 근데 조심하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집에 있으면 네. 1년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을 꿇게 할 거냐고. 그럼 국가적으로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 1년씩 다 유급시켜? 네, 맞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대 국회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회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를 수성하고자 하는 민주당, 법사위 많은 야당 몫이 관례라고 버텼던 통합당, 상임위 원내 구성의 협상 어떻게 하고 왜 중요한지 전 원내대표이신 우리 우상호 의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네. 너무 대본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억양도. 이게 좀 어색해지네요. 원래 박지 씨가 하던 거를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같지 안 쉽다. 역시 박지가 잘하는. 아나운서가 다르네요. 달라. 저는 띄어쓰기부터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역시 다르네요. 네. 이 사실은요 상임위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냐면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네. 어느 당이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 가져왔잖아요. 한석 차이였거든요, 사실. 네. 123대 122.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니 한석 차인데 여당을 줘야지 국회의장을. 예. 예. 그리고 자기들이 영입을 안 해서 그렇지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기 성향이 6명이었다. 네. 근데 내가 영입해. 뭐 이러면서 이제 장난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서청원 의원이 최다선이었고 예. 한석 차이밖에 안 나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달라고 일주일을 싸웠어요.
그건 제가 싸웠어요. 네. 양보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서청원 의원이 양보를 해주셔서 이제 왜냐면 내가 그때 국민의당을 꽂혀놨거든. 그럼 투표하자. 투표를 결정하자. 교황식으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박지원 그 당시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난 그러면은 우상호 편 들지 이제 이래갖고 이제 해결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장을 가져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법사위 예결위를 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이게 2라운드. 예. 지금 이제 1라운드는 우리가 박병석 의장님은 이제 당연히 압도적인 의석수가 있으니까 뽑아놨고 이제 법사위 예결인데 법사위 예결위를 어디가 가져가는가는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야당이 가져갔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적도 있고 제가 야당일 땐 법사위를 여당을 줬어요. 예. 네. 대신 예결위를 가져왔어. 그때는 왜냐하면 예산에서 야당이 관철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특히 그 어린이집 유치원들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복지 예산을 많이 넓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을 예. 정규직화하는데 특히 이 국회라든가 관에 있는 그런 예산 그때는 저는 법보다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법사위 가져가겠다 해서 그럼 법사위 주고 예결위 내놔 그래서 네. 예결위 가져왔는데 그때 김현미 의원을 예결위원장을 시켰더니 여성 최초 예결위원장 그래갖고 뭐 일면 탑에 나왔어. 그 바람에 김현미 의원이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까지 가는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몇 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예. 몇 번.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상임위 협상은 그 사실은 국회의장제 우리가 뽑았고 네네. 이제 법사위 예결위만 남은 거다. 그 뒤에는 어디가 나눠 갔는가는 상임위원장 할 사람이 관심이 있지 평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이 노른자의 상임위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니 더 적게 가져가니 이런 걸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법사위원장은 중요해.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 어깨 싸움은 좀 오래 갈 겁니다. 네.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법제위, 사법위 또 이렇게 구분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거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호영 의원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법사위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법위와 법제위를 나누자는 아니 뭐 일견 있어 보여. 네. 그럴 바에 뭐 왜 나누었냐고. 그냥 법사위가 그냥 가는 게 낫지. 더군다나 거기서 말하는 그 두 개를 나누자고 하는 하나의 법 자구 심사하는 거기를 뭐 한 4, 50명 규모로 키우자는 거야. 그럼 거기서 결론이 나갔어. 4, 50명 국회의원이 모여서 갑론을박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또 예. 더 옥상 예,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법 체계 자구 심사만 계속하면 네. 지금처럼 가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건드려. 네. 그럼 자기들이 무슨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아냐고 그 역사성과 그걸 자기들이 붙잡고 이건 내용이 골치 아파 그러서 네. 통과를 안 시켜. 네. 내용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만 보게 돼 있는데 내용을 건드려서 그래서 이걸 바꾸자 하는 건데 어쨌든 법사위는 김태년 의원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조금 더 오래 갈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네. 나머지는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예. 그러면 지금 여당이 전석을 가져오자 이런 것들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석 다 이러면 전석 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엄포죠, 엄포. 근데 나는 그런 엄포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뻔히 다 아는데 야당의 지지층이 흥분하게 만들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는 전석 다 가져오자 이렇게 말한 거는 야당 지지층을 자극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양보할 수 없게 만든 그런 협상의 기술로 도와주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 위협해서 얻어올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서로 잘 설득해서 가져와야지.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1대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일하는 국회 만들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의원님들 사이에서 뭐 아니 분위기가 의원들 간에는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 많죠. 근데 그건 20대 국회 시작할 때도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어요. 네. 그러실 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20대 국회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하도 싸움질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서 네. 그 마지막 1년이 너무 강렬해서 욕을 먹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 의사 일정을 좀 고정해 놓자. 이거는 예. 좀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본회의 상임위를 번번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만 진행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공전하면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 일의 핵심은 회의인데 그래서 그거를 쟁점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만 진행하도록 하되 비쟁점 법안과 그런 예산들은 상시적으로 열어서 심사하게 해줘야 우리가 욕을 안 먹고 그러니까 다툴 땐 다투더라도 일은 늘 하는 그런 국회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죠. 대범형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중간에 강조해드리는 말이 있죠. 네. 네,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희한하게 팟빵은 이제 마지노선에 이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게 달성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동영 그 예. 사단 미르미디어에서 이제 팟캐스트가 런칭이 됩니다. 오. 네, 그 EJ에서 껴서 하다가 그 미르미디어 개그맨들에서 미개인이라는 팟캐스트가 이름인데. 이제 이름 좋다. 미개인 괜찮네요. 그런데 거기서 악의정보다 낫다. 악의정보다. 거기서 숨겨진 구독자들을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썰빵도 멈췄다가 네. 거기 나가서 좀 홍보했더니 좀 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악의정도 좀 2만 명은 저희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개인은 그러면 개콘 출신 개그맨들로 네. 하시는 거예요. 아 재밌겠다.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개그맨들끼리 수다 떠는 건데. 썰빵이랑 겹치는데 그러면? 네, 그런 그 악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는 지랄이냐, 지금. 똑같잖아, 썰빵이랑. 이거 왜 해요, 동영이 형? 하면서 막 그런 악플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당신까지 거기 숟가락 얹을 거야, 지금. 돈이 최고죠 뭐. 출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우상호 TV와 팟빵 악의정 둘 다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악의정만 밀지 마시고 우상호 TV도 같이 썰빵도 많이 밀어주시고요. 아, 썰빵 감사합니다. 썰빵까지. 우상호 TV는 구독자가 5만 됐대. 와. 하루에 200명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서 안 느는 걸. 왜 팟캐스트만 안 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한 얘기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상호가 붙으면 느는데 왜 아나운서와 개그맨이 같이 있는데 왜 안 느냐고. 그 뜻이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내가 뭐가 돼? 우상호의 악의정으로 바꿀까요? 어떻게? 아니야. 그러면 늘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부터 시작했던 저의 코너죠. 네. 네, 대범한 이슈 코너. 네.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자 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 좀 좋은 소식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자꾸 들려서, 좋은 것도 좀 개발해 오세요. 네, 좋은 것도 좀 개발을 해야 되나요? 그런 소식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데, 아마 다들 분노를 하셨을 거예요. 미국 그 과잉 진압. 예. 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인데요. 이게 뭐 쉽게 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뭐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미 수갑까지 채워놓은 상태에서 경찰이 또 1인이 아닌 상태에서 강력 범죄도 아니었어요. 근데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굉장히 파장이 커져가지고 지금 뭐 흑인 폭동까지 일어나고 지금 사실 뭐 굉장히 그 큰 문제로 이제 사회적 이슈로 전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퍼지고 있고 사실 뭐 마이클 조단이 그래서 이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1억 달러를 또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200억 정도 되나요? 1,200억. 1,200억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어떤 여론이 악플이 좀 달리더라고요. 왜요? 흑인 너희들도 지금 약탈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도 동양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또 거기에 대댓글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 해서 이게 기사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로 좀 이렇게 좀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종차별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뭐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흑인 사회자가 흑인 차별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아시아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커서 회계사가 될 거다.
좀 아시아인들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조크를 던져서 또 아시아인들에게 아니 당신네들은 왜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냐 이런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또 제가 지나가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 공사판에서 일을 했는데 동남아 분들이 이제 몰래 좀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현장 소장이 동남아 그 노동자들한테는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인종차별이라는 이 내 음절인데 이건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오셨는데요. 갑자기 경건해져서 개그맨을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열심히 잘 요약해서 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어. 요약해서 고생하셨어. 왔고. 네. 차별과 혐오라는 그 차별은 반드시 혐오를 네네. 이제 동반하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겁니다. 이건 아주 역사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소위 그 지배계층이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옛날 같으면 임금 혹은 뭐 이제 이런 지배계층이 저희 나라를 지배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하고 혐오할 대상들을 자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는 전라도를 혐오하게 만들고 차별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있는 여러 거예요. 아, 어서 오십시오. 차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 씨는. 아니요, 정확하게 왔어요. 지각자는 차별해도 정확하게 본인이 오겠다는 시간이 오시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되지만 이 지각자 차별은 근데 이거는 이제 소통 체계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 출연료 10만 원 깎는 걸로 네, 이번 주는 출연료 안 받겠어요. 양해를 구하면 이제 원래 12시 반으로 공지했다가 12시를 바꿨거든요. 네, 예. 근데 바꾼 거를 못 보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단톡방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아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출연입니다, 박지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지 씨. 박미태가 잘못한 거예요. 바뀐 거 저도 봤는데 너무 12시로 갔는데 제가 거기에도 내라고 했더라고요. 나도 그걸 봤거든. 박지도 내라고 아니, 대답을 했는데 했구나. 제 잘못입니다. 대답을 했는데도 제 시간에 못 온 건 박필이 잘못이지. 네,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 인종차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굉장히 그 사회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김대범 씨가 네. 굉장히 준비를 네. 잘해왔어요. 네. 열심히 네.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 진짜 대범한 이슈. 네. 김대범 같지 않아서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분노하는 근데 이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하나 사례 얘기할게요. 제가 96년인가 7년인가 이제 94년 5년 정확히 90년 중반에 청년정보문화센터라는 걸 임종석, 예. 박홍근 지금 이제 천준 지금 이제 다 국회의원 됐는데 이분들하고 또 이제 전 국회의원 했던 김형주 네. 이런 분들하고 만들어서 기존의 이념지향적인 청년운동을 대중적인 직장 청년운동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무실도 보통 운동권 단체들은 다 강북에 사무실 있는데 처음으로 강남으로 진출해서 신사동 사거리에 네, 사무실 내고 직장인들이 여기 많으니까 네. 그때 그 단체가 이제 회원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어떤 운동을 주냐면 이제 그 외국인 친구 사귀기 운동, 외국인 노동자 친구 사귀기 운동을 해서 예, 예. 이제 성남의 어떤 교회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도와주는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거기랑 조인을 해서 이제 친구 사귀기 운동에서 같이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제 야유회도 가고. 근데 지금도 참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 이제 뭐 방글라데시 같은 이제 그 동남아인도 있고 저 아프리카 네. 오신 분도 있는데 손가락이 다 잘려 있는 거지. 이제 기계 프레스에 절단기 같은데 프레스 연대 돌려서. 근데 어떤 산재 처리도 못 받고 회사에서 월급도 안 주고 쫓아낸 공장에서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한국에서 온 피해를 막 고발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매 맞는 건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렸는데 병원도 안 데려간 경우도 있고 네. 병원을 가서 응급처치하고 뭐 그냥 저기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다음 치료를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막 막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 이렇게 네. 압수해갖고 안 돌려주고.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나라 대학에 국립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과정에 그 나라에 가서 한 이틀 4일 일하고 한 일주일 일하고
일당 받아서 그 다음 나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얘가 3기 국어를 해요. 근데 얘를 때리고 얘가 손가락 잘렸는데 안 도와준 공장장님이 얘는 무식한 제3세계 국가다 생각한 거야. 얘는 완전 수재인 거야. 그 얘가 울면서 응? 자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변호사 될 건데 네. 응? 손가락 잘렸고 이거 어떡하냐고 울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친구 되고 먼저 위로도 하고 돈도 좀 모아주고 그랬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도 네. 어쨌든 한국이 그래도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냐. 마지막 너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 어땠냐. 네, 그랬더니 꾸벅꾸벅 하더니 나와 친구가 되준 너희 몇 명만 나는 사랑할 거고 영원히 난 한국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고 갔어.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한국에 있었던 그 몇 개월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손가락 잘리고 막 매 맞고 인간 차별 다 받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야. 금발에 뭐 미국인 남자가 나타나면 네. 꼼짝 못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는 서양인에 대해서 너무 막 영어 배우려고 막 살살거리고 네. 이 아프리카나 혹은 이런 동남아 사람들 보면 멸시하고 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이 차별과 혐오라는 그 뿌리 깊은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면서 이 예. 흑인 사망 너무 나도 그 녹음한 거 보고 나 너무 놀랐어. 네. 네. 아니 저 녹음하면서 녹화한 사람은 도대체 중간에 가서 경찰 밀어버리지. 네, 안 말리고 또 찍고 있는 근데 거지. 그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 죽을 줄 몰랐겠지. 그걸 알았으면 서로 네, 했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걸 다 같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법원 이슈에서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저도 옛날에 되게 부끄러웠던 게 막노동 할 때 네. 동남아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 친구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우리 동남아 여자들이 현수막 보면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뭐 베트남 전혀 뭐 전혀 도망 안 가요 막 써 있고. 도망가는. 그것도 개그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막 네. 인터넷에서 저는 안 막 울고. 했습니다. 아니 네. 개그맨들이 아니라. 그런 건 소재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슬금슬금 시작하네. 오빠 외기라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동남아 분들이 되게 불편한 심기로 왜 우리나라 여자를 가지고 저렇게 장사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막 미안하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블랑카 성대모사 하셨던 그 개그맨 분은 정철규. 또 친하시다면서요 또 의외로. 그 친구가 지금 오히려? 이제 그런 노동자 분들을 네, 네. 위해서 봉사활동도 외국인 하고 노동자, 예, 봤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은 확실히 이 공권력을 워낙 존중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 생기면요. 네. 뭐 내각 총사태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네.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소위 경찰청장, 네. 예. 그다음에 요 관할된 예를 들면 이게 서울에서 일어났다 그럼 서울 경찰청장 다 옷 벗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풍자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 풍자하는 영상이 뭐냐면은 흑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자기 딸 운전 연습을 시켜주다가 경찰이 잡아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 그냥 가십시오. 하니까 흑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 딸도 이거 신호 위반을 했으니 뭐 저랑 제 딸도 똑같이 처벌해 주십시오. 하자마자 경찰이 그 대통령 목을 잡고 팡 차에. 네, 그게 아마 퍼랭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패러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심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과잉 진압에 대한 그런 어떤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근데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진압 방식에 대한 네네. 변화를 줘서 그런 목 누르기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마라. 네. 특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줄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신기한 게 제도 개선도 안 하잖아 지금. 그랬더니 경찰 노조가 들고 일어나잖아 또. 야, 나 참. 근데 저는 그 최근에 보도된 걸 보니까 미국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그 거의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대답한 미국인이 80%였대. 그러니까 코로나에 예. 이 지금 항의 시위에 뭐 이걸 둘러싼 격렬한 논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은 현재 통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라니까 야 80%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통제불능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이건 뭐 완전히 혼란 상태거든. 진짜 옛날에 LA 흑인 폭동 때도 그렇고 왜 애꿎은 한인 상가들을 가서 막 약탈하고 막
돌로 깨고 물건 다 훔쳐가고 그거는 자기네들은 뭐 차별받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는 핑계고 뭐 일부 정말 화가 나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핑계로 그냥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힘 그런 사람이 과시하고. 껴 있는 거지. 네. 시위대에 껴 있는 게 아니라 시위하는 틈을 타서 네, 네. 맞아요. 끼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시위대와는 무관한 약탈 행동인데 이게 그래서 나는 어디선가 내가 옛날 촛불 집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80만이 모여서도 조용하고 쓰레기가 싹 수거해서 싹 이렇게 해산하는 시위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한 6개월간 잠시 이렇게 유배대가 있을 때 예. 그 당시 콜로라도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콜로라도의 그 주립대학이 미국 대학 미식축구에서 우승을 했어. 예. 미국에서는 대학 미식축구에서 우승하면 그날 난리야. 축제 마을 그 축제 대학 도시는 예, 예. 난리요. 그래갖고 그때 거기 인구가 5만인데 15,000명이 나왔어. 그 우승하자마자 거리로 나와서 그럼 당연히 다 막 으쌰으쌰하고 노래 부르고 그 교가 부르고 막 응원가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 잔씩 먹고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 밤 10시 반 11시 되니까 불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들 맥주캔 몇 개 먹어도 취해 애들이. 근데 안주 없이 거리에서 막 맥주캔을 너무 좋아서 와 콜로라도 와 씨유 막 먹더니 맨 놈이 전신주의에 올라가더니 응? 막 노래 우리 마치 2002년 월드컵처럼 막 그래서 정말 좋다 막 축제네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 그놈이 내려오니 불을 지르더라고. 아무데나. 그래서 내가 쟤 왜 저래? 근데 대학생이야. 이게 그 해방감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동차 몇 대 불 지르고 상점도 몇 개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문화가 있어.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이제 해산을 하는데 일부가 이렇게 그래서 꼭 폭동화된다 시위가. 네. 그게 여기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도 맞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복지 축소에 대해 항의한 시위하다가 갑자기 불 지르고 약탈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시위대의 본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해방감을 느낀 사람들이 몰려 나온 사람 중에 일부가 이 틈에 좀 훔칠까 이러고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시위를 오히려 이용하네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예. 미국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두 명 훔쳐가면 이거 하지 마 그러다가 하면서 하니까 자기도 좀 가져도 될 것 같거든. 네. 그럼 합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쯤에서 보면 사실은 태극기 부대도 약탈은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불 안 지르고. 네. 그러니까 그 성숙한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견해가 틀려서 성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위 문화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니 지금 일본도 보면 그 우파들 시위하다가 지나가는 조선족 여학생들 막 치마 찍고 그러잖아. 네, 네. 그건 뭐 하는 짓이요? 아, 주장을 하는 게 시위고 집회인데 폭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문화들이 외국에 좀 있는 건 그런 면에서 이제 국수주의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그 민주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표현 문화도 굉장히 성숙한 나라다. 네. 네, 요즘 말로 국뽕에 취하네요, 갑자기. 근데 진짜 본래 시위를 하는 그 진정성 있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약탈하고 막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런 시위가 혹시 또 이제 뭐 약탈 당한 적 있어? 한 번을. 또 지인이 어떻게 거기서 아니 그 친구들 나 진짜 미운 놈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우리 집 예를 들면 이제 방문해서 네.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았잖아. 갈 때 물건을 들고 가냐. 그런 친구들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약탈이야 그거. 제가 황현인의 집에 놀러 가서 몰래 가져왔어. 이 사람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 약탈자구만. 아니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왜 김대범 씨께서 인종차별에 대해 이렇게 좀 주제를 뽑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좀 유독 민감했던 게 제가 처음 태어난 데가 경남 진해인데 거기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군 부대에 뭐 좋은 미군도 많겠지만 일부 쓰레기 미군들이 막 한국 사람들 괴롭히고 옛날은 뭐 성희롱을 너무 대놓고 그냥 진짜로 그냥 끔찍한 사건들 많았죠.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길가에서 엉덩이 만지고. 예. 네, 길거리에서 그냥 자기 미군들이. 성기를 꺼내놓고 다니고 막 비웃고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상 찡그려 막 비웃고 자기 성기 가리키는 거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그건 보면서 변태지. 그 아주, 네. 아주 옛날이잖아. 네,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는 그렇죠. 거를.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참았는데 이제 제가 동해로 전학 갔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전학을 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 조직을 해서
그런 범죄 저지른 흑인을 패자. 그래서 몽둥이 들고 다녔어요. 아, 이거 참 그랬더니- 위험한 사람이네. 아니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하는 걸 외교 우리가 문제 이렇게 표현했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그러죠.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위협적이지 않다. 스몰 사이즈. 아유. 베리 스몰. 근데 그 친구들도 우리가 때려서 뭐 들고 다니니까 도망가더라고. 아, 겁나지. 뭐 나쁜 짓 하다가도 우리가 해 하면은 도망가더라고. 예, 나쁜 놈들이야. 그 그거. 미군에 의한 차별은 직접 경험하시진 않았잖아.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죠. 근데 사실 미군 때문에 사건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 효수님 이선희 그 사건도 그것도 그렇고. 정말 분노를 많이 네. 했던 근데 사건이고. 나는 진짜 그런 거보다 어릴 때 네. 강원도 철원이잖아요. 거기 이제 군사도시고 내가 62년도 태어났으니까 50년대 중반에 성장 끝나고 이제 한 7, 8년 네.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이제 미군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미국 트럭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어릴 때 쫓아가는 거야. 막 고무신 신고 막 헤이 초콜릿 네.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꺼 이러면 트럭 뒤에 이제 트럭에 미군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다가 미군들이지 씩 보면서 이렇게 이제 던져줘. 네. 지들 시레이션 중에 남은 예. 거 간식거리들 그거 얻어먹으려고 뛰는 거야. 막. 고무신이 벗겨져서 막 뛰면 꼭 여자애들한테만 줘. 이놈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어쨌든 차별받은 남자인 나는 진짜 열받는 거야. 역차별이네 이것도. 어휴, 우리한테는 10돈껌 던져주고 여자애들한테는 초콜릿 딱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여자애들한테 가서 기분이 지야 한 입만. 그러니까 이게 이중의 구걸을 하게 되잖아. 미군한테 한 번 하고 여자친구한테 구걸을. 내가 정말 이런 거를 이런 차별은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PD? 저도 어렸을 때 팀 스피릿 훈련 있을 때 막사에 몰래 들어가서 진짜요? 훔쳐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건 정말 약탈 아니에요? 이랬으면 약탈이었죠. 아니 지금 나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친구인 황현희 집에서 훔친 거고. 야, 우리나라에서 미군 턴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야, 영웅이다. 우리 저 박 PD에게 영웅입니다. 네. 아주 위대한 반미 투쟁에 미군을 털었네. 그 정말 죽잖아 그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그때는 몰라서 그냥 미군들도 눈 감아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쩐지 지금 이 시위가 유럽까지 막 다 퍼져나가고 이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트럼프가 과연 재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아니, 뭐 이제 재선이 됐는데. 그거 루머인가요? 이게 뭐가? 백악관의 시위대가 오니까 벙커에 숨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정도 왔다고 숨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루머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뭐 가짜 뉴스가 본인은 많으니까. 벙커를 점검하러 갔다 이러는데 좀 하필 그때.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정말 커지면 벙커도 숨긴 숨어야 되겠네 싶어서 벙커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러 내려가서 숨었다기보단 그 지는 점검하러 갔다 왔는데 그때 왜 점검을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주변한테 야 만약에 여기 진짜 폭동으로 완전 뒤덮이면 나는 어떡하니? 그러면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는 이제 저기 어디 지하에 숨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안내해봐. 한번 쓱 내려가 보고 올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거의 뭐 제가 이런 거는 정확합니다. 근데 숨어로 내려갔다기보단 벙커가 있다니까 보러. 만일의 상황에 보러 길을 안내를 받아서 그럼 재선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재선이 안 돼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약하니까 예. 이게 웃긴 게요. 지난번에도 전국 총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졌어요. 근데 거기는 주별로 독식체잖아요. 어느 주를 이기면 주 대의원을 몽땅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그 줄을 많이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전체 득표는 저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뭐 이런 큰 도시에서 전국 합산으로 하면 공화당 후보가 맨날 뭐 몇십만 표 져. 그러면 근데 대통령은 공화당이 돼. 그 이유는 이제 주별로 이 간접 선거니까. 약간 뭔가 지역구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선거거든. 연방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처럼 직선제로 그냥 다 네. 하면 뭐 그럼 무조건 트럼프가- 공화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네, 어쨌든 조금 뭐 더 두고 봅시다. 네. 인종차별은 팬데믹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제 이런 폭력 시위가 그만 멈춰야 될 텐데 이런 지금 마음. 많이 좀 진정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없어지겠죠. 일부도 멈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별, 이 내가 볼 땐 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네. 이 경찰관이 만약 그 용의자가 백인이었으면 그렇게 짓눌렀겠나. 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차별이 확실하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김대범의 대범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1부도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부도 그러면 일부를 대범한 이슈로 꽉 채운 거예요? 아니에요. 앞에 딴 거 했었어요. 네, 개원 협상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그럼 네? 왜 안 돼? 아니 너무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서. 네, 그럼 저희가 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에는 호시디 우상호 예!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저희 2부로 넘어왔습니다. 1부가 굉장히 알찼어요. 네. 대범한 이슈. 뭘 들어봤어? 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관련 이슈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거든요. 지금 또 연락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 어제도 오전에는 받고 오전에 안 받고 오후에 받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되려고 이러는 밀당을 걸까요? 하죠. 네. 자꾸. 지금 뭔가 모든 남북 채널을 다 폐기하고 삐졌어요. 단단히 삐졌어요. 근데 왜 삐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찌라시 때문에 삐진 거예요? 아니야, 두 가지. 그건 하나의 이제 일종의 그 핑계 된 거고. 핑계거리인 거죠. 첫 번째는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네. 대한민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미국한테는 북한 만나보라 그러고 북한한테는 미국 만나보라 그러고 잘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어쨌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2차 회담과 3차 회담을 이제 하노이에서 했는데 그때 사전에 조금 얘기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양국 간에.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이랑 하고 그래서 판을 완전히 엎어갖고 네. 아무것도 합의 안 하고 그냥 빈손으로 김정은을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모욕적인 일이에요. 네? 자기 나라 소위 말하면 최고 지도자가 뭐 대단한 걸 따올 것처럼 빵빵빵빵빵빵 만벌레 하고서 기차 타고 쫙 왔는데 네. 그거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중계됐어.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빈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쪽을 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저 시체말로. 근데 그렇죠. 미국 북한은 하나 자기 지도자들을 우상화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어디 가서 개쪽 당하고 왔다 이런 말을 못해.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씨 문재인이 자기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가서 도장만 찍으라 해서 갔는데 이씨 이럴 수가 막 이런 약간의 그 서운함이 있어서 그러나 주된 거는 이제 저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놓고 볼턴 네. 교체 안 하면 우리 대화 안 한다 했더니 볼턴을 교체했잖아. 그러나서도 이제 그 화가 안 풀리는 거야. 이 저 북한은. 그때 트럼프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기왕에 이미 합의해 놓은 건 합의한 대로 사인하고 추가로 안 된 것만 합의 안 해주면 되지. 아예 아무것도 네. 합의문 안 써주고 가라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정상회담을 왜 하나? 네. 그럴 것 같으면 실무회담 더 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나서는 지는 실컷 이용해 먹고 가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어. 근데 두 번째는 그것과 별도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전단 서로 안 보낸다. 그러니까 북한도 남쪽에 삐를 안 뿌리잖아. 네. 근데 우린 자꾸 얘가 이제 민간이지만 자꾸 하니까 이거 왜 안 막냐. 그러면 이제 통일부 애들이 이거 민간이 하는 거라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러면 남북이 서로 합의한 건 뭐냐. 북한은 안 보내고 방송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냐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된. 두 번째는 유엔 제재로 인해서 못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도 남한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1년 이상 기다리다가 근데 왜 안 해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조차 의논하면 못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미국하고 의논하냐. 근데 우리 안보실은 다 의논해. 심지어 통일부도 네. 이거 미국하고 의논했어요? 이런다니까. 우리가 무슨 미국 네. 부하도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야, 유엔이 제재해서 못하는 걸 하자고 한 적이 있냐. 예. 그럼 니네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잠복 정상회담 했는데 네. 거기서 분명히 약속했지 않냐. 에? 거기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 네.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유엔 제재 대상이어서 안 하는 거는 북한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재 대상 아닌 걸 왜 안 하냐? 그러면 미국하고 얘기가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왜 맨날 미국 눈치 보냐. 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미국은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북한에 철로 예. 점검하러 간 거 그것도 미국이 못 가겠어요. 예. 그거 그냥 간 거예요. 싸우고. 의원님 말씀대로 해상을 통한 개별 관광 같은 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면 돼요. 근데 그럼 미국이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미국 눈치를 보는 거는 맞아. 거기에 북한이 조금 이제 화가 난 거야. 기다리다가 관둬라. 그러면 그래서 관둬라.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겠다고. 얼마예요, 얼마? 근데 그 북한 애들도 그 조둥이를 그렇게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도 나는데 네. 이게 말을 함부로 해. 나는 사실은 그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거 폼난다고 생각하나 봐. 네. 하나도 폼나지 않거든. 무덤에나 처박히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의 공식적인 멘트를 그따구 이렇게 쌍욕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아주 그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그 좀 혼을 내줘야 돼. 네. 예, 좀 끌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화날만 하다. 이게 이제 저의 진단인데. 근데 이게 미국이 워낙 강하게 미국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비록 유엔 제재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일들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이 오케이 한 줄 아세요? 미국이 허락받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게? 그럼 남쪽의 정상이 북한 정상 만나러 가는데 맞아요. 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가도 돼요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알려는 줬어요. 알려는 줬는데 곤란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신호가 왔는데 그냥 김대중 대통령 간 거예요. 하고 평화가 확 분위기가 바뀌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상의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적어도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봐서 크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 애들 분유 주고 애들 저 약 주고 네. 이런 것까지 뭘 눈치를 봐. 그냥 줘버리면 되지. 네. 아니 박지희 씨도 여기 악의정 처음 출연할 때 이동형한테 허락 받았어요? 받았어요. 물어는 받지. 에휴, 제가 나부터 이런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나? 뭐 동영 형이 미국이야? 아 근데 이동영 작가님이 그랬어요. 아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가서 잘 봐요. 본인한테 이동형이 보험 드는 거네. 야, 그 나중에 됐으면 그저 박지희 내가 보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냐. 그렇죠. 이거 진짜. 뭔가 잘 되면 다 자기 덕이고 못 되면 네 탓이야. 성대모사 비슷했어요. 그거. 네, 약간 그 형의 어떤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이럴 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임종석 같은 분을 네.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탁현민 씨가 이제 청와대 다시 비서관? 들어간 것도 뭔가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다 이런 얘기도 아니 탁현민은 있더라고요. 북한하고 아무 그래서 상관없어요. 북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탁현민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좀- 탁현민 발탁은 북한하고 상관없다고. 네, 그건 뭐 100%. 제가 대북 문제는 좀 알잖아요. 네. 북한에서 오히려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제1위 이제 임종석, 임수경, 네. 그다음에 이제 실무작부를 가면 지금 연설비서관 하는 신동호,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100m 운전으로 무리 네. 죽였던 김종천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년을 이 대북 사업의 남한의 실무자로 아주 뭐 그 얘네들은 북한 가면 북한 눈치 안 봐요. 아주 당당하게 애들 하는 애들이라서 또 그런 걸 애들이 좋아해. 너무 이렇게 눈치 보고 뭐 비비면 싫어해 또 북한 애들이. 얘네들은 가면 그냥 할 말 다 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애들이니까 북한에 가도 당당한 거야. 나도 한데 그런 적 있어요. 그때 금강산에 있었던 남북 청년 학생 뭐 결의 대회 예. 갔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출신이 하나를 붙여주더라고 옆에 이렇게 딱. 그래서 근데 걔가 계속 나한테 건드리는 거야. 앞에 앉아갖고 쪼잘쪼잘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남측은 왜 이렇게 북한 미국 눈치를 봅니까? 좀 당당하게 하시라요. 뭐 그래서 처음에 아예 뭐 국가가 안에 서로 뭐 도움받은 것도 있고 또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사실 눈치를 좀 보면서도 그러나 우리 할 일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지 않냐. 네. 이런 얘기. 그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한 3번인가 4번을 계속 나한테 계속
좀 자주적으로 해야지 남쪽은 말이야. 계속 아니 여기 같이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만난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얘가 잘난 척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 그 김 선생은 집안이 좋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예. 우리 할아버님이 위대하신 수령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지. 혁명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저 계속해서 이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좋은 자리 계속 가셨겠죠. 내가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은 늘 같이 한 혁명 동지들을 챙기셔갖고 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김일성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김 선생은 좋은 집안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은 남쪽에서 반미투쟁하고 감옥 가고 민주투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셔. 네? 당신처럼 좋은 집안 태어나서 북한에서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 네. 왜 남쪽은 왜 미국과 관계에서 그렇게 푸냐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확 얘기했지. 확 써왔지. 우 선생님 고생하신 거는 북쪽에서 잘합니다. 조용해지더라고. 그때부터 다시는 나한테 안 되더라고. 내가 아니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그 북한도 하면 쏴줄 땐 쏴줘야 돼. 그 앞에 부안해동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미국 눈치를 봐서 정말 식민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병신되는 거예요. 내가 남쪽은 알아서 할 테니까 북쪽은 알아서 잘해. 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랬더니 조용히 가더만. 근데 우리가 가면 막 북한 가서 비굴할같이 우리가 가면 확 할 얘기 다 해요. 근데 이제 보수 언론하고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왜 북한이 시키는 대로 계속 그렇죠. 눈치만 본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이 잘못된 거야.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삐를 안 뿌리기로 양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합의문에 전단 살포 안 한다고 돼 있어. 스피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비방 방송 및 전단 살포는 중단한다. 이렇게 합의문이 있어. 네. 그러면 북한에서 전단 안 보내잖아. 그럼 남에서도 보내면 안 되지. 네. 합의인데. 네. 근데 그건 민간이 하는 거라고. 그거 언제 옛날에 우리가 정부가 삐라 뿌렸어? 그러니까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인가 그 단체에서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은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이장들이 나와서 자꾸 몸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잖아요. 네. 철원도 가면 우리 당 안 찍어줘요. 그런데도 저런 애들 와서 삐라 뿌리는 건 너무 싫어해. 아니 그러다가 북한이 사격하고 막 총 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뿌리고 가버리면 되지만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난 도대체 북한을 불안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삐라가 대부분 북한에 안 간대요. 대부분 안 간다고 그냥 그래요. 그 DMZ 안에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말로 북한으로 보낼 생각이라면 날씨랑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 그거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근데 바람 보고 와요. 그래요? 걔네들 바람을 보고 오는데. 근데 이제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한다는 정하죠. 거는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는. 저게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북에 대한 적개심도 있고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방면에 또 상술도 있어.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을 하도록 돈을 모금해 주는 게 되게 선교 단체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저걸 북쪽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야 모금이 돼.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모금을 해야 주겠어. 맞습니다. 그 일종의 약간 상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뭐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지금 북한을 이해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북한도 너무 과도해. 네.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돌파구를 만들어야지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근데 남쪽이 북한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나는 그건 지켜야 된다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이 북한 정상한테 약속한 걸 안 지키면서 하루 이틀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뭔가 미국하고 관계를 아예 신경 안 쓰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가 북한에서 아니 이게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거는 미국을 설득해야죠. 이거는 하겠다. 근데 다 못하게 한다면서요? 못하게 해도 해야죠. 우리가 미국이 싫어하면 안 합니까? 우리 국익에 맞으면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건 너무하다. 그런 것만 안 하면 되지. 지난번에 그 철도 그거 점검하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했어요. 미국에서 못 가겠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아니 막 고집해가지고 갔죠. 네. 가서 철도 두들겨 보고 오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과도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과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미국이 원래 옛날부터 그는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옛날부터 일본과 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별도로 막 접촉하고 이런 거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이해한 게 또 다르잖아. 네. 미국의 국제 질서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남과 북 사이에 서로 따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가서 뭐 미주하고 저를 보고하고 해 그냥 확 하면 되지. 나는 특히 공영산 관광은 네. 네. 그냥 확 가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은 유엔이 관장하고 있는 그 육로로. DMZ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허가가 필요하거든. 그거 안 되면 옛날처럼 속초에서 배 띄워서 네.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공해상으로 가서 북한으로 들어가. 이건 남북이 합의하면 하는 거예요. 물론 12시간 걸려요. 네. 일단 하면 되는 거지 뭘. 내가 그때 그거 해보자고 그랬대. 그 말은 진짜 안 들어. 그렇게 미국이 두려운가? 어쨌든 지금은 확 해야 될 때. 네,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좀 역지사지하면서 네. 서로를 존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박상학 씨나 이쪽 그분들이 이제 북한을 민주화하고 싶은 마음 난 이해하고 네. 또 근데 그러나 적어도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 그다음에 이 접경 지역의 안보 이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위협은 주지 않으면서 또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오래 갑니다. 올해 갑니까? 네. 올해 이상 갑니까? 또 주식 때문에 그런구만. 아니 금강산 관광 아니, 폐지하고 내가 개성공단 철거하고. 내가 오래라는 건 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북쪽에서 저런다고 갑자기 막 전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전단 핑계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전단 가지고 하나일 때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지. 어쨌든 답답합니다. 네. 내가 뭐 통일부장을 할 수도 없고. 통일부 장관. 에휴, 그렇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우리 PD가 예, 계속 알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왜 이렇게 외면하세요? 저는 이제 의원님만 보여요. 진짜 잘 피해간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랍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단은 마포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쉼터 소장님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미향 참 그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윤미향 네. 의원이 이제 오열하면서 불만을 또 네.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사태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글쎄, 이제 민주당 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 이런 거보다도 네. 이거는 이제 그 시민사회 운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 첫 번째는 오늘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시민사회 단체가 회계가 예. 좀 부실하게 기록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회계 전문가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참여연대 같은 이제 이런 지식인 운동 단체는 회계가 잘 정리돼 있어요. 예. 거기는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감사 뭐 무슨 직책을 맡아 있으면서 실제 아주 잘 해놔. 근데 김기식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네가 기업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자기네가 기업 회계 분식을 맨날 욕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회계가 엉망이면 안 된다. 네. 그래야 거기는 이제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좀 있어요. 이런 데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기록을 해놔서 회계만 들여다보면 좀 회계가 부실하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그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사과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돈을 떼먹었냐? 이건 아니다 이거지. 제가 윤미향 의원을 도와준 이유는 예. 그래서 당에서 권유를 해서 회계사 몇 명하고 변호사 몇 명이 윤미향 씨로부터 그 개인 금융 계좌 내역을 다 제출받아서 예. 몇 년치를 일일이 대조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윤미향 씨가 거액의 돈을 떼먹어서 집을 사거나 따로 빼돌린 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걸 이해찬 대표한테 보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보호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거 뒤지느라고 한 일주일 걸렸어요. 예. 몇 년치를 은행 내역을 통장이 몇 개니까 그걸 쫙 뒤져가지고 다 대출받아서 그래서 윤미향 씨 개인이 돈을 떼먹은 건 없다. 예. 물론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기억나지 않는 게 섞여 있는 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도 뭘 반성해야 되냐면 개인 계좌와 혼용된 게 있어.
그건 너무 잘못한 거야. 근데 그건 이렇게까지 혼낼 정도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막 돈 떼먹은 사람처럼 막 네.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건 저는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고. 세 번째는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야. 이용수 할머니가 화를 낸 걸 보니 저기는 부정을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에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정의연대가 조금 뭔가 할머니들에게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준 거야. 뭐 이런 의심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아니 그런 문제는 웬만하면 가서 내부적으로 야 장부 내놔봐. 너네 잘하고 있어? 이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회견까지 할 때는 이건 분노거든. 근데 이 분노의 내용 중에는 사실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2012년도에 정치하려고 할 때는 말려놓고 네. 그때는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는가를 쫙 설명해 놓고 같은 조건인데 너는 나가냐. 이게 사실은 분노의 또 한 축이었어요. 근데 윤미향 의원은 당시에 본인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요.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다. 네, 만류하지 않았다고. 아니 그 녹취록 있잖아. 기억이 나지 않았겠지. 근데 아무 생각 없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러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할 때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놓고 같은 조건인데 너는 나가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분노한 게 잘못이냐? 분노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느냐? 윤미향이 사퇴하면 해결되겠죠. 근데 그럼 윤미향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윤미향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몇 천만 원 떼먹은 돈이 있으면 나부터 당신한테 사퇴하라고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감수하겠다고. 근데 변호사 회계사한테 물어봤지. 이거 돈 떼먹었어요? 했더니 돈 떼먹은 거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돈을 떼먹은 여자가 아니면 국회의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하라는 게 이게 네. 말이 되나? 응?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용수 할머니가 분노한 건 윤미향이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건데 예. 이 두 분 사이에 여러 뭐랄까요 갈등이랄까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할 때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씨 사이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많은 국민은 그런 갈등의 요소보다는 윤미향이 부정을 저지른 건데 그걸 보고 못 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고발한 거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1차 조사한 바로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쉼터의 소장이 사망을 했잖아요. 소장님이. 그러면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랑 뭐 포털 사이트 댓글 같은데 그 소장님의 죽음의 원인이 이용수 할머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2차 가해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참 저같이 이렇게 이제 사회 운동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 피해자 단체 안에는 그 남들이 알 수 없는 숨은 갈등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 5.18도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가 아니에요. 다 같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예. 거예요. 사실 뭐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열사 모임인 유가협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열사 묘역을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뭐 아니다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견해 차이로부터 학생 열사와 노동자 열사 사이에 갖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간극이 있어요. 5.18도 마찬가지.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잡히신 분들과 그냥 거리에서 잡히신 분들 사이에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조금씩의 그 간극이 있어. 그런 것처럼 여기 유한보 할머니들 사이에도 이 출신과 뭐 이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건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라. 그래서 이런 면밀한 문제를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윤미향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용수 할머니랑 윤미향 의원하고 사이가 정말 좋았다면 불거지지도 않았을 문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핵심은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안 했으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안 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하는 게 조금 보기 싫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런 문제 또 네티즌은
이용수 할머니의 소중한 뜻을 꼭 그런 자기는 못해 먹었으니까 내가 그 말했을 때 댓글에 쫙 달린 게 그런 거야. 네. 우상호 너 미쳤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넌 지금 2차 가해다. 내가 네. 아니 2차 가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사이에 있는 개인적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공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도 봐야 된다. 이제 일부에서는 윤미향을 싫어하는 운동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런 거야. 이용수 할머니가 그러면 정의기억연대 내부 이사회 가서 내부 고발을 해버리지 문제가 있다면 왜 또 기자회견을 굳이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보는 데는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게 있다. 하나, 어쨌든 드러났는데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회계가 불투명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투명하게 해서 기부하고 후원한 사람들이 내가 낸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된다. 그건 맞는 소리야. 그거는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도 반성을 해야 돼. 예. 네. 혼도 나야 돼. 그건. 두 번째, 돈을 떼먹었냐 안 떼먹었냐. 안 떼먹었어. 그럼 이 비난이 너무 세 지금. 회계 정리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세게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응? 세 번째,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는 나는 분노 그 자체가 이유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나 같아도 열받지. 내가 정치할 때 막았는데 응? 예를 들어 김대범이 막았어. 하지 말라고. 예.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에 뽀로를 해. 그러면 내가 봐도 저 웃긴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인간적으로 그거 이해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해결이 사퇴해야 해결되는 거지만 근데 그렇다고 사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나야 사퇴시키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검찰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 쉼터 소장님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검찰에서 너무 좀 과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게 저는 아니냐.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했다고 보진 않는데 네.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명예로 살아요. 근데 아마 큰 상처가 그거였을 거예요. 지난번에 기부하고 후원하신 분들이 반환 소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건 굉장히 상처가 돼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월급도 뭐 생활이 될 정도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지도 않아. 네. 그리고 근무가 52시간은 택도 없고 주 52시간은 아예 먹고 자고 해요. 예. 할머니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안 모신다고. 근데 그런 사명감으로 한 사람들은 돈 떼먹은 사람, 뭔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 할머니한테 줄 돈 제대로 안 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요. 네. 너무 괴로워. 왜냐면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줬던 상처가 좀 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 말하는 정도로 시민사회단체의 회계의 부실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네. 예? 모든 제도를 바꾸고 윤미향 의원 건은 검찰 조사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명한 게 거짓말이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뻔한 거예요. 검찰이 봐줍니까? 윤석열 검찰이? 안 봐줘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 결과 발표하면 그걸 보고 나온 사실대로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데 너무 지금 이 국민의 70%가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게 여론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돈 떼어먹이 하나도 없으면 네. 이 사람 진짜 그만둬야 됩니까? 국회의원을? 나는 그것도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이 사람이 돈을 안 떼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전 대범형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 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네, 사실은 뭐 저는 다 편집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저는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떳떳하면 좀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걸 다 좀 국민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밝히고 뭐 좀 속 시원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하고는 또 다른 단체인 것 같은데 그 PD 수첩에 나왔던 그 또 나눔의 집. 네, 네. 그거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분노를 했던 사람이어서 이 또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이 고생하신 이 할머님들이 이게 정말 좀 남은 여생이라도 좀 조금의 그 상처라도 좀 이렇게 치료가 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네. 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윤미향 의원의 1차 검증을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하셨다는 민주당이 아니고 네. 그 회계사와 변호사.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회계사는 장부를 들여다본 거고 예. 변호사는 거기 법적 문제를 본 거죠.
시점이 어느 때인지. 아니 그 사건 나고 나서 바로 예,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했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마치 사실 건수를 잡은 거겠죠. 뭐 무슨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피해 진상 규명 TF 이런 거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또 민주당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 왜냐면 왜요? 이 양반들이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어이가 그러니까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웃음이 관심을 갖기 나더라고요. 시작하면 감사하지. 왜냐하면 이제 해법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고 나서 윤미향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또 도망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언제 탁 그랬냐는 잡아야지. 듯도. 니들 이제 네. 관심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위안부 심도 한 번 안 가본 애들 아니야 다. 요즘 곽상도 의원 보면은 거의 뭐 정의원을 본인이 지금 이끌고 온 사람처럼 곽상도 활동을 의원이 하세요. 예. 이제 앞으로 저 위안부 할머니 운동을 좀 대신 해주시고 예. 일본과 좀 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이걸 비판을 위한 무기로만 쓰면 네. 그건 나쁜 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들이 오히려 그럼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건데 네.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아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도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예. 당신들이 말한 대로 회계를 잘 정리할 테니까 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윤미향이 문제 없다는 게 밝혀지면 또 다른 이슈로 도망가겠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언론도 그러겠죠. 언제 우리가 위안부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이 관심을 두고 이 운동을 좀 도와줘야지. 네, 사실 뭐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지들도 지금 뭐 이용수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미향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를 돈벌이로 이용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를 쏟아내더라고요. 자, 그게요. 역으로 내가 한번 얘기할게. 내가 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네. 예. 내가 이한열 기념사업회를 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너 이한열 팔아서 국회의원 하지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 예. 지금 내가 윤미향하고 비슷한 심정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가령 이한열 기념사업회 장부 까봐. 예. 너 돈 안 떼먹었어?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심정이? 그럼 내가 내 통장을 까야 돼요? 나 안 까요. 네가 뭔데 내 통장 까라고 그래 이 새끼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 나서서 윤미향을 예. 도와주냐. 내가 비슷한 운동을 많이 했고 예. 내 친구 박래군이라는 친구는 박래전 열사 형인데 그 육아협이라는 단체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비슷한 갈등 열사 가족들 간의 갈등, 내부 갈등 때문에 그만뒀어요. 내가 이런 걸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80년대에 피해 입고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일제시대에 피해 입고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뭐 아는 척하고 덤비면 네. 그 안에 들어오시라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안에는 그냥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숨겨진 사연과 갈등 또 그 속에서 거기에 운동을 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받는 심정적 상처 피해 이런 게 꽤 있어요. 근데 사명감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한열 기념사업을 내가 돈 벌려고 하겠어? 윤명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벌이 수단으로 섞였어? 그건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모욕이에요. 운동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예. 실수로 어디서 뭐가 이렇게 계좌가 섞이고 옮기고 이런 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운동한 사람들이 돈벌이 때문에 할머니들 이용하지 않아요. 그건 난 너무 치욕스러운 비판이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 너 같으면 뛰어들어서 할머니하고 20-3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 돈벌이를 이용하겠냐? 그거 하나도 못해. 그거 몇 푼 된다고. 뜯어가지도 못해요. 다 회계가 정부에서 준 기부금 후원금은 어떻게 뺄 수가 없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윤미향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는 보수 쪽에서 운동권을 아예 부정한 세력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운동 안 하고 돈 벌 것 같으면 기업으로 가지 뭐 때문에 네. 돈 벌 능력이 있어요 다. 네. 근데 이건 운동으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막 뭐 돈벌이 한 것처럼 다 지금 보시면 알죠. 하나하나 다 밝혀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돈 떼어먹어서 집 사고 빼돌리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조국 장관도 지금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미향 의원도 똑같이 이제 좀 어느 이상 조금 얽혀가지고 건수가 될 만한 거 얽힐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외분 가족과 문제도 뭐 여러 집 들여다볼 게 많죠. 네. 억울해하는 게 많은데 윤미향 거는 나는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를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매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이용수 할머니한테 있지 윤미향한테 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피해자 할머니를 공격을 해.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냥 매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매 맞고 있어야 된다. 근데 당신이 무고하다는 거는 법정에서 그건 검찰에서 밝혀라. 저 돈 떼먹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 다만 나는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이용수 할머니 관계가 안 좋아진 건 당신도 책임 있다. 왜 못 풀었냐 옛날부터. 예. 특히 정치할 생각이면 네. 그건 풀었어야 된다. 울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부실은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아무리 정의원이라서 봐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 체계를 지금 그만뒀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당시 회계 체계가 좀 부실했던 거는 사과해야 된다. 회계 부정이 아니고 회계 부실. 부정은 아니라니까. 부정은 돈을 떼어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유용이나 착복 이런 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유형이나 착복이 있었으면은 내가 그 나부터 사퇴라고 한다니까요. 그건 나같이 운동권 출신을 모욕한 일이니 어디서 우리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고 생활할 때도요. 돈 마누라가 불고 딴 사람들이 벌어서 생활했지. 거기서 돈 떼먹을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도덕성에 관한 문제고 네. 그 운동관이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그러면서 나는 윤미향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에 확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또 뒤져봤는데 회계사 변호사들이 없다고 얘기했고 예. 그래서 믿는 거죠. 검찰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 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뭐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또 되게 정치권에 마음이 오면 아프더라고요. 이 양반이 정치권에 안 왔으면 누가 비판을 했겠어. 정치권에 오면 이제 한번 이런 검증을 당하는데 나는 그래도 언론이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의혹 제기를 하는 노력. 그냥 뭐 하더라 그러면 다 써버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을 욕하면서도 언론에 나온 걸 믿는 습성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번에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재용 그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전부터 보수 언론들이 마치 무슨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더라고요. 광고 받아야 되잖아요. 광고. 의원님,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윤미향 의원이 지금 어쨌든 정의연 관련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이 하고 싶은 정치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하려고 했던 목적과 예. 윤미향 의원이 정치하려는 목적이 같아요. 네. 그래서 배신자 느낌이 드는 거야. 이용수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려고 정치하려고 했겠어요? 네. 답답하니까 국회의원들 만나면 내 도와드릴게 해놓고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정부를 만나면 1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 안 해주니까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그럼 나라도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용수 할머니 그 말은 그 뜻은 순수하고 숭고한 것이야. 네. 윤명도 마찬가지야. 하고 싶은 거야. 해결. 그것도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온 것도 아니요. 더불어시민당에서 권유한 거예요. 하라고. 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할까? 갑자기 나한테 왜 하라 그러지? 이게 뭐 이 해결이 요원하니 나라도 들어가서 좀 싸울까? 그럼 외통이잖아요. 외통이 가서 일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상처받았으니 이제 참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하려는 뜻, 윤미향이 정치하려는 목적은 같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도와줘야 된다고 보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태를 굉장히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일단은 그 정의연의 그런 운동 그 목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뭐 비판을 할 거는 비판을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이용수 할머니 욕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 훼손하지 말고 그리고 시선을 아주 좁혀서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미향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제가 나서서 사퇴시키겠습니다. 예. 예. 그건 같은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근데 회계의 문제는 바로 잡자. 네. 이 정도 하면 사실 그렇게 막 이 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로 뒤지고 막 싸우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주제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계속 욕을 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부분은 다 같이 한 번쯤 다른 시선에서 좀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언론이 잡는 프레임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악의정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근데 나는 다 뒤져본 거잖아. 나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못 봤잖아. 네. 나는 이 회계를 뒤져본 회계에서 변호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몰라서 너 일방적으로 너 실드 쳐주냐 뭐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두려운 적이 없어. 내가 손혜원 의원 도와줄 때도 사람들이 욕먹으니까 하지 말래. 근데 내가 볼 때 좀 보세요. 손혜원 의원 뭘 잘못했어요. 지금 오히려 목포를 다, 살리러 네. 목포를 살린 사람이잖아. 네? 자기 재산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 홍익표 의원이 귀태라고 발언했다가 네. 보수 세력에 공격을 받을 때 나 걔네 집에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너 집에 숨어 있지 마라. 네가 틀린 말 했냐. 귀태란 뜻이지 말 뜻도 모르는 애들이 널 공격하고 있다 지금. 네. 근데 왜 반박하고 있지 않고 왜 혼자 숨어 있냐. 내가 이걸 끌어낸 사람이요. 광기정 선수가 그 가끔 주먹을 좀 쓰긴 했지만 네. 그 친구가 막 언론에 폭력배로 몰릴 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온몸으로 싸워주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조금 문제가 없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진위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뜻하는 거를 내가 아는데 네. 같이 욕먹는 게 두려울까 봐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중진이라는 사람이 중심은 잡아줘야지. 네. 시각과 견해차는 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비난하시는 분의 비난은 감수하나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해서 비난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윤미향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그럼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2부 윤미향 관련해서 정의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5월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다면 6월에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월 네. 민주화 항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십 년간의 군부 독재를 끊어냈고 또 이제 각계각층의 그런 시민운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운동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열 열사의 사망을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의원님이 앞서도 잠깐 이한열 열사 얘기를 하셨지만 소감 잠깐 하셨잖아요. 이한열 팔아서 국회의원 하냐. 네, 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한열 열사를 그냥 뭐 국가한테 포격당해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선봉해서 학생 운동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6월 오늘이 이제 6월 9일이죠. 예. 오늘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6월 9일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빨리 끝내고 지금 추도식 하러 가야 되는데. 네네네. 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제 우상호의 생물학적인 삶은 1987년 6월 9일 날 멈춘 것이다. 이한열 군의 뇌사 상태 그 순간 우상호의 삶도 끝난 거다. 그 이후의 삶은 다 덤으로 사는 거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일단은 이한열 군에게 미안하고. 근데 그런 이제 어린 학생의 희생을 보고 총 걸게 해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 놀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내가 항상 그러지만 이제 20대 때 6월 항쟁하고 50대 때 탄핵을 하고 촛불 항쟁을 보면서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좀 됐네. 그리고 이제 무관심해진 순간 또 다시 후퇴하는 그런 참 특성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죠. 어쨌든 오늘 이한열 군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 누군가 희생하고 이렇게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6월 항쟁 이후에 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오긴 했지만 당시에 꿈꾸던 사회가 100%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악의정 저희 다음 주에도 멈춤 없이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상호 TV와 팟빵 악의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임종석 씨를 섭외해서 아, 정말요? 와. 제가 한번 얘기는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나오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네. 네, 내가 꼭 나와.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네. 임종석의 입으로 듣는 남북관계. 네.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미래통일부 장관. 나는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네, 본인이 싫어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언젠가 조만간 임종석
미래 통일부 장관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